강 작가님이 방송에서 아니 도대체 왜 대형주를 하는지 모르겠다. 네. 이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예. 11년부터 16년까지 그때 소형주 퀀트가 무지하게 잘 됐습니다. 중소형주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참 지난번에 20년 만에 예, 세 번의 예. 뭐 제가 말하는 동시에 우주의 겹쳤다. 기운이요. 네네네. 우주의 기운. 우리 강 작가님이 네. 투자하신 지 한 16년 됐다고 하셨어요. 퀀트 투자 전까지 하면 이제 18년 돼갑니다. 2004년부터 했으니까요. 네. 그러면 퀀트 투자 전에는 그냥 일반인처럼 이제 투자하셨던 거예요? 제가 주식 투자를? 읽었던 첫 책이 이제 피터 린치 책이었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면은 주식이 굉장히 간단해 보이잖아요. 거기 쓴 내용만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평생 쇼핑을 안 하다가 갑자기 막 백화점에 가서 이제 도대체 애들은 요즘 뭐를 산가 뭐 이런 거 보기도 했고, 네. 저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해서 그 주식을 사고 막 이런 것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다가 다행히도 저희 그 시립 도서관이랑 저희 대학 도서관에 주식책이 좀 많아가지고요. 네. 뭐 학생들도 다 읽었습니다. 거기 있는 거. 그게 네. 독일에서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독일 함부르크 대학 다닐 때 그랬고요. 근데 졸업할 때는 제가 논문을 썼어야 했습니다. 30페이지 정도. 네. 당시 그 대학 졸업할 때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게 주식과 바둑밖에 없었는데 제가 경영학과니까 주식에 네. 대해서 논문을 쓰게 되었고요. 그때 교수님이 저희한테 논문을 좀 던져주셨죠. 야, 이거 읽고 비슷하게 써와. 뭐 이런 거였죠. 네. 그때 처음 그 교수들이 소위 퀀트 논문을 썼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그 교수들이 하는 게 누구나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네. 레시피를 짜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저 PBR 주식을 사가지고 뭐 몇 개월 후에 뭐 리밸런싱을 하고 팔고 다시 교체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주가 지수보다 수익이 어느 정도 높으면 뭐 MDD는 어느 정도다 뭐 그런 거를 다 적어주니까요 논문에. 그때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거 이 사람 노벨상 받았잖아. 뭐 이 사람도 되게 저명한 교수인데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어서 그런 거를 알게 되었죠. 네. 그러면 그 논문을 쓰는 걸 계기로 해서 이제 퀀트에다가 발을 담그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당연히 그 논문만 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몇 개 더 참고해서 보고 일단 급한 대로 논문을 일단 내고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 다음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뭐 거기 배운 대로 똑같이 한번 해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똑같이 해보니까 이제 돈이 실제로 벌렸는데 제가 그 시작한 게 2006년 11월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시다시피 2007년이 슈퍼 강세장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당연히 제가 돈을 벌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무거나 던져서 사도 돈을 벌었을 텐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죠. 그래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 방법이지. 그래 역시 교수들이 한 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때 아주 이제 달콤한 경험을 했고요. 2007년에. 네. 그리고 당연히 많이 벌었습니다. 네. 그리고 2008년에는 어떻게 2008년 당연히 잃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자산 배분도 모르고 손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2007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50% 정도 벌었거든요. 네. 2008년에 손실이 25% 정도 났습니다. 분명히 10월엔 그 손실이 더 컸을 거고요. 그 리만 때는. 네. 그때는 제가 이제 계좌를 안 보는 걸로 대응을 했습니다. 네. 대응을 안 보다 보니까 12월에 보니까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네. 그런 식으로 무식하게 대응을 했고, 어쨌든 그때는 마이너스 25% 끝난 후에 그 후에 한 2009년부터는 장이 그럭저럭 다 괜찮아가지고 18년까지는 연 손실이 없었습니다. 네, 그랬죠. 그래요? 네, 물론 좀 위기 상황이 몇 번 있었겠죠. 2011년에 그때 무슨 뭐 재정 위기도 있었고, 2015년에 차이나 위기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근데 그런 가벼운 그 손실 정도는 이제 그 퀀트의 알파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그랬고 이제 2018년에는 그때부터 제가 11월 4월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4월까지 손실이 좀 났습니다. 많이는 안 났는데 그래도 5월 10월 안 한 게 잘했죠. 2018년 10월에 그때 좀 세게 얻어맞았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 넘어가고 이제 그 20년 3월에 한번 손절을 해서 그때 9% 깨진 다음에 네. 그거는 그 후에 만회하고 21년에 벌다가 22년 4월까지 조금 수익 나고 그 후에 조금 까먹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2008년부터 그 할로윈 전략을 쓰셨단 말씀이네요. 아니요. 할로윈 전략을 쓴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 뭐 2015년인가 16년 뭐 그때부터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깨졌거든요. 5월, 10월에. 좀 전에 이제 11월, 4월 전략을 쓰셨다 해가지고. 네. 그게 2018년에는 제가 그 전략을 이미 쓰고 있었고 제가 그 11월, 4월 전략을 도입한 게 2015년인가 16년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2015년 말에서 16년 넘어갈 때도 그때 차이나 위기 하면서 2016년 1월, 2월까지 장이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할로윈 전략을 들어갔는데도 12월, 1월, 2월 그렇게 주식시장도 무너지고 뭐 유가도 박살나고 그런 상황에서도 정해진
어떤 손절매 가격이 안 오면 그냥 버티는 거죠. 근데 이제 2011년부터 16년까지 그때 소형주 퀀트가 무지하게 잘 됐습니다. 소형주 자체가 굉장히 잘 된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재정 위기나 중국 위기 따위는 그냥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17년이 이제 모든 퀀트 전략이 망한 해가 2017년이었죠. 네. 네. 그때는 대형주만 희한하게 오르고 삼성전자가 그렇죠. 올라가고 이제 중소형주나 이제 나머지 주식들은 다 죽을 썼던 그런 이제 암흑의 해가 한번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우리 그 강 작가님이 방송에서 아니 도대체 왜 대형주를 하는지 모르겠다. 네. 이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 주식으로 이제 큰 돈을 보신 분들 네. 보면 중소형주로 돈을 많이 버셨어요. 예. 그거는 사실이에요. 네. 예, 사실인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예.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시장보다 잘했는지 네, 그렇죠. 못했는지 예. 아무래도 기관 투자가는 예. 벤치마크보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렇죠. 네. 그런 평가를 받다 보니까 우리 업계에도 보면 중소형주 펀드 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2011년부터 15년까지 네. 대형주는 안 되고 중소형주 막 날아갈 때 네. 뭐 신났었죠. 예, 그렇죠. 네. 신났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16년 말에서 2017년 막 대형주 날아갈 때 네. 그럴 때는 되게 외로웠죠. 아, 그렇겠죠. 네, 네. 예, 중소형주 막 박살나고 네. 그때 중소형주의 암흑기를 했었잖아요. 2017년도. 예.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중소형주와 대형주 간에 어떤 메커니즘이 돌아가는지 예, 네. 중소형주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게 아마 우리 강 작가님한테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건데 예. 첫 번째는 삼성전자 흐름을 알아야 돼요. 아, 네. 예. 그때 2017년도가 반도체가 좋았겠죠? 엄청난 네, 이익을 예. 나는 예. 58조 영업이익을 네네. 내니까.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장보다 아주 강하게 가게 되면 네. 우리 펀드 매니저들이 삼성전자를 적게 갖고 있으면 네, 무조건 사야죠. 무조건 이 펀드가 언더퍼폼 하게 되고 아, 그렇죠. 시장 대비 언더퍼폼을 2%, 5% 이렇게 되면 이제 잘리니까 돈을 빼가겠죠. 네, 돈을 빼가고 네. 잘려요. 네, 그 짤이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벤치마크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2011년부터 15년까지 뭐 삼성전자랑 뭐 대형주 외에 그냥 중소형주만 네. 하면 뭐 신났었죠. 네. 뭐 화장품부터 바이오 그리고 뭐 음식료 이런 네. 것들이 되게 좋았었으니까. 근데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모멘텀이 생기면서 16년, 17년, 18년 이렇게 되니까 삼성전자 없는 펀드들이 계속 언더퍼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실제로 네. 삼성전자 없는 펀드를 회수를 해서 네. 큰 기관 투자가 돼 있잖아요. 예. 우리 회사에 주는 거예요. 아, 네. 우리는 빠르게 벤치마크를 따라갈 수 있게끔 네. 대형주를 골고루 다 아, 채워놨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면 우리한테 딱 오잖아요. 보니까 삼성전자가 없어. 네. 그리고 팔아. 이상한 중소형주만 네. 있어. 네, 그죠. 네. 그러면 이 중소형주 팔면서 삼성전자를 사게 돼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돈이 회수돼가지고 네. 중소형주는 더 씨가 마르고 이제 삼성전자 등 이제 그 몇몇 주도주만 이제 올라갔겠군요. 예.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더 강해지고 네. 중소형주는 많이 빠졌는데 또 더 빠지는 거예요. 네. 이런 현상 때문에 중소형주를 잘 하려면 삼성전자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안 그래도 그 요즘 삼성전자가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또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계속 아웃퍼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이번 달에서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소형주를 도망 나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가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삼성전자가 좋아질 때. 하이닉스,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합치면 30%예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돌기 시작하면 중소형주 조심해야 돼요. 아, 네네네. 네. 그 부분이 있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 다 가르쳐 드려도 되나? 그럼요. 이거 다 알아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외국인 매매예요. 네. 외국인이 보면 이제 JP 모간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전략 리포트를 읽어보면 예. 이제는 디벨롭 마켓, 네. 선진국 비중을 줄이고 이머징 마켓의 비중을 늘려라 뭐 이런 이제 전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이머징 마켓 비중을 늘리려면 예. MSCI에 있는 이머징 마켓 인덱스를 벤치마킹하면서 예. 그냥 기계적으로 또 높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갑자기 국내 시장에 막 들어와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사는 주식들이 뭐냐면 대형주 다 있죠. 네. MSCI에 편입되어 있는 대형주만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외국인이 사면서 또 대형주가 강해지니까 네. 또 대형주가 없으면 시장은 언더퍼폼하게 돼 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외국인이 기관들도 다 대형주로 점프하는 거군요. 예. 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올 때는 예. 어쩔 수 없이 또 중소형주 까고 아, 네. 대형주를 따라서 해요. 아, 네네네. 이런 현상이 있고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세 번째는 까먹었어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삼성전자 외국인의 흐름을 잘 봐야 되군요, 이게. 네. 예. 근데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 소형주들의 수익률이 대형주를 너무 압도적으로 능가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말씀하신 그거를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차이를 더 벌릴 수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거 있고 사실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거 중에 하나 그냥 간단한 예를 들면 코로나 직후에 중소형주가 올라가지는 않았잖아요. 예. 예, 코로나 직후에도 보면 처음에는 빅세븐, 네. 두 번째는 네. 차화정 장세 비슷한 게 왔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직후에 빅세븐, 미국은 빵 그런 기업들 보면 다 좀 처음에 대형주였어요.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 경기가 아주 안 좋으면 이제 보통 하이드 수익률도 막 올라가잖아요. 네. 주식 시장에 있어서 이제 스마트마니들이 네. 이 디폴트 리스크를 되게 무서워하는 거죠.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조건 대형주가 먼저 올라가게 돼요. 네. 그런 흐름에서 혹독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중소형주를 먼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대형주로 먼저 먹고 네. 그러고 나서 대형주가 다 올라가서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꽉 찼을 때 그때 이제 중소형주로 추격하는 거죠. 네, 옮겨 타게 되는데 코로나 직후에도 보면 빅세븐 올랐고 하반기에는 포항제철, 포스코, 네. 뭐 동국제강,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할 거 없이 그런 어떻게 보면 중후장대 산업부터 시작해서 네. 나중에는 이제 반도체까지 작년 1월 달까지 급등했잖아요. 음. 그때 딱 이제 대형주가 살 게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대형주가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2월 달에 2021년 시장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될 것 같고 네. 중소형주 장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수급은 막 사람들이 주식 좋아하고 이제 주식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네. 여전히 금리는 낮고 네. 그래서 유동성은 풍부한데 대형주 밸류에이션이 너무 목에 네, 찼으니까 상대적으로 쌌던 중소형주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보면 2차전지 소재 기업부터 네. 그 다음에 뭐 게임 네. 그런 것들이 뭐 NFT 이런 모멘텀하고 막 맞물리면서도 막 주가가 막 튀어 올라갔던 게 중소형주가 되는 시장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사실 20년, 21년 두 해를 합치면은 웬만한 소형주 전략들이 거의 다 한 서너 배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근데 네. 이제 걔네들이 어느 시점에서 올라가는지 그건 제가 잘 크게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형주가 먼저 올라가고 아마 그 후에 소형주가 이제 따라갔겠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뭐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다시 장이 이제 올라갈 텐데 그러면은 여기서도 아무래도 그 경기에 좀 민감한 대형주들이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겠네요. 그러면.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경기에 민감한 대형주가 네. 이제 경기 스타일로 보면 코로나 때는 락다운 조치에다가 방역을 하고 있고 소셜 디스턴싱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예. 소위 말하는 이제 굿즈를 많이 우리가 오더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 관련된 공산품에 대한 밸류 체인들이 이제 올라갔었다면 네. 2011년 아까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예. 2011년도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있고 그 다음에 남유럽 위기 계속 안 좋아졌고 예. 그런 상황에서도 보면 애플이 시가총액 1등이 되는 게 2012년도에 네네. 스마트폰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우리가 경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2011년, 12년, 13년도에 어떤 주식들이 갔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네. 결국은 경기 소비재들이 많이 갔어요. 예. 그 경기 소비재에서 혁신을 주도했던 스마트폰부터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하고 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007년, 8년만 하더라도 2007년까지 14.2% 나왔거든요. GDP 그로서. 14%군요. 네. 14%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부자가 됐잖아요. 네. 부자가 되다 보니까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까지 우리나라에 엄청 중국의 요커들이 들어왔어요.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 요커가 100만 명이었는데 네. 2015년도에
800만 명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 소비재가 네. 또 막 날라갔었죠. 근데 그때 대형주들은 다 안 좋았어요. 네. 남유럽 위기에다가 중국 뭐 무슨 그림자 금융이나 뭐 예.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떤 경기 소비재에서 이런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뭐 경제 상황, 뭐 리세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년에도 주가가 3배에서 5배 일어나는 주가는 내년에도 많이 나온다고 봐요. 네네네. 그런 종목들을 이제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네. 요즘은 매크로나 이제 이런 건 얘기는 그만하고 네. 이제 어떤 소비 이제 리오프닝 되면서 네. 어디에서 소비가 터지는지 네네. 그걸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참 지난번에 20년 만에 네. 세 번의 뭐 매수 찬스가 제가 말하는 동시에 우주의 겹쳤다. 기운이요. 네네네. 우주의 기운. 네, 그때 그렇죠. 제가 네. 이해를 잘 못했어요. 네. 그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게 그게 뭐가 겹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게 2로 끝나는 해에 그 역사적으로 보통 저점이 형성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2002년도 그랬고 82년, 62년, 42년, 22년 다 그랬습니다. 일단 이제 그 2로 끝나는 해가 일단 좀 중요하고요. 2로 끝나는 해가 주가에 저점이 나왔었단 말이죠. 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조금 전에 1982년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2로 끝나는 해였고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2002년에도 이제 나스닥 버블 꺼지고 그때 버텀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2002년 9월 달에 S&P 500이랑 나스닥이랑 저점을 찍으면서 네. 그때 아마존의 주가가 1.6달러로 네. 저점이 진짜요? 나왔었어요. 네네. 1.6달러. 예, 네네. 그때 마이너스 95% 기록하면서 저점이 나왔던 게 2002년 9월이었어요. 그때가 정말 잡주 오브 잡주였군요. 이날 아마존은. 네네. 망한다고 막 리포트가 많이 나왔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중간 선거.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보통 저점이 많이 옵니다. 네. 그리고 중간 선거가 있는 4분기에 주식이 오를 확률이 83%라고 켄 퓨셔가 동네방네 알리고 다니죠. 그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네. 보통 중간 선거가 11월 초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4분기를 말하는 겁니다. 와, 네. 그러면 중간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가 지지부진하다가 4분기부터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확률이 83%고 그 다음에 1분기, 2분기 오를 확률도 한 85% 정도 됩니다. 와, 그래요? 맨날 이제 그 말을 하고 다니고요, 켄 퓨셔가.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그게 있고요. 그래서 요 두 개가 합치는 게 20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면 이제 2022년에 있고 2002년 2년에? 82, 62, 42, 22 이렇게 있거든요. 참고로 1922년도 아주 기막힌 포인트였습니다. 그때부터 경제 대공황까지 주식이 7년 동안 4배 올랐거든요. 42년의 경우에는 4년 동안 한 2배 정도 되었고요. 62년도 4년에 2배가 됐고 82년에는 5년 동안에 3배 반 정도 올랐고 2002년에는 한 5년에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11월, 4월 그게 옵니다. 네. 와. 그래서 그 세 개가 합친 그 우주의 기운이 합치는 게 2022년 10월 말이 되겠죠. 네. 그러네요. 물론 이제 이 계절성 가지고 모든 걸 예측하는 건 당연히 이제 어렵기는 하지만 뭐 저희가 지금 뭐 경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것까지 좀 종합을 하고 주가가 무조건 경제를 선행한다라는 것을 반영을 하면은 이제 지금 사람들은 경제 침체를 외치고 있는데 그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제 생각에는. 제가 할투 영상을 보다가 네. 우리 강 작가님이 그 100년의 주식시장 역사를 한번 쫙 얘기해 준 게 있었어요. 있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코멘트가 저처럼 이렇게 1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알기 쉽게 일모요연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하면서 이야 했던 거 기억나거든요. 그게 보통 퀀트를 하면 그냥 숫자적으로만 나온 데이터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강 작가님은 그 역사적 배경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콘트이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걸 알아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합니다. 과거에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데, 근데 뭐 이제 그거는 사실 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서 최대한 많은 과거의 패턴을 알면 좋습니다, 확실히. 그러면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잖아요. 올해 2월 24일이잖아요.
그리고 CPI가 이번에 9.1% 나온 게 6월 달이었잖아요. 예. 우리가 1980년 초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1980년 4월 달이 14.8% 나오면서 예. CPI가 고점이었거든요. 예. 근데 1980년 4월 전에 이란 건가? 이란이라고? 1979년도 12월 24일 날 네. 그때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을 아, 네. 공격해요. 아프가니스탄. 아, 네. 그게 네. 있었죠. 예, 네. 네, 예. 그때는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이에요. 소련. 네. 거기서 망했죠. 네. 네. 그래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고 아, 그리고 또 유가가 확 올라갔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79년도에 오일 쇼크가 중동에서 있었던 거지만 아, 네. 거기에다가 한 번 더 불을 지르고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갖게 했던 오버슈팅이 나왔던 게 그 아프가니스탄 공습 때문에 더더욱 이제 두려움을 갖게 아, 만들었죠. 네네네. 예. 네, 그러면서 딱 5개월 뒤에 1980년 4월 달에 미국의 CPI가 고점을 쳐요. 아, 네네네. 그리고 고점을 치고 이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네. 14.8%라는 게 여전히 높다 보니까 예. 예, 그때 1981년 12월 달까지 9.6이었으니까 예, 예. 그래서 폴 볼커는 계속 금리를 올렸죠. 물가를 네. 낮추기 위해서 계속 공격적으로 예. 금리를 올렸었는데 실질적으로 CPI는 조금씩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공교롭게 소련이 아프간을 공격했고 그 아프간의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소련하고 이제 싸웠거든요. 아, 네. 그때 이제 소련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특수작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네요. 네. 우리는 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소련에 이렇게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제거하러 특수작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 따위는 국가도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죠? 네네. 예. 그러면서 그 이슬람 무장단체 해자무진인가 뭐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무기를 대주고 자금을 지원해 준 게 어디냐면 미국이었어요. 아, 예, 네. 네.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네요. 네. 아, 그렇죠. 그리고 그 지금과 비슷하게 쉽게 못 이기고 있네요. 예, 거기도. 쉽게 네. 못 이기고 네. 결국은 금방 끝날 거다라고 했었는데 10년 하다가 예. 1989년 2월 달에 철수를 하게 돼요. 그 후에 소련이 패망을 하죠. 그리고 네. 91년 12월 달에 패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전쟁이 마무리가 안 되면 경제가 회복을 하지 그렇지 못한다. 않죠. 네, 이건 그렇지 않죠. 아니라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말씀하신 그 80년부터 81년 이때가 미국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썩 별로 재밌진 않았습니다 그때. 네. 82년에 저점을 찍었고요. 네. 근데 1980년 이제 1월부터 7월 달까지가 이제 리세션 기간이었었잖아요. 아, 예, 네. 네. 근데 1980년도에는 다우가 15% 올랐어요. 아, 예. 아, 그때는 올랐군요. 예. 네, 네. 그때도 빠졌다가 아, 올라왔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까 우리 강 작가님이 리세션이 있기 전이나 네. 시작되고 난 그 분기에 주가가 오른다 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1, 2, 3, 4, 5, 6, 7까지 2분기 네. 연속 GDP가 마이너스였는데 예. 주가는 한 5월 달 지나면서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요. 아, 예, 네. 왜냐하면 그때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예. 주가는 올라요. 네. 그래서 결국은 1980년도에 주가가 올라서 끝났더라고요. 아, 예, 네. 그러고 나서 이제 81년도에 다시 한번 리세션이 오기 전에 네. 주가가 또 다시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82년에 리세션이 오니까 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대세 상승장이 들어갔죠. 네, 네. 그때부터 예. 다시 또 대세 상승장이에요. 네, 네. 그래서 82년 11월 달에 리세션이 끝났는데 네. 82년 8월부터 장대 양봉이 나면서 아, 주가가 네, 그죠. 오르기 네, 시작했다. 네, 네. 예. 그리고 세 배 반이 올랐죠. 87년까지. 네, 어마어마하게 이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 네. 나왔죠. 그때도 참고로 그 우주의 기운이 들어갔던 82년 10월 말 그 언저리입니다. 네. 그렇네요. 그래서 20년마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2002년 저점 찍었고 네. 82년 그렇게 또 저점이 나왔었고 네. 그걸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가 네. 그거 해보셨어요? 어떤 거요? 대통령 임기 1년차, 2년차, 예, 3년차, 그럼요. 4년차 예, 예. 보면 2년차가 제일 안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게 중요한 성과가 있는 해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좀- 중요한 성과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차에는 주식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후부터 보면은 주식이 떨어졌던 해가 딱 한 번 있었고요. 2015년에 2% 떨어졌고 마지막 그 다른 해에는 3년 차는 무조건 올랐습니다. 3년차가 수익률도 제일 높았던 제일 걸로 높죠. 제가 압도적으로 그렇죠. 높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내년 시장을 되게 좋게 보거든요. 우주의 기운이 예, 좀 좋은 게 많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렇게 막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나중에 한 5월 달쯤에 네네. 우리 할로윈 전략 끝내놓고 나서 잘 됐나? 하면서 그렇죠. 잘 됐는지 네. 네. 그리고 내년 연말에 예, 네. 다시 한번 예, 좋습니다. 네. 대통령 3년 차에 정말 주가가 어땠었는지 그렇죠. 그런 거 우리, 봐야겠네요. 그때 우리가 이제 네. 정말 이제 무릎 꿇고 방송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예. 아니면 그거 봐 역시 맞았잖아. 레시피대로 네, 하니까 좋은 수익 나잖아. 네, 네. 이렇게 될지 네. 한번 우리가 내년에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여튼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퀀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네. 책 나오면 제가 꼭 사서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사이과 식사합시다. 발표에 우리 강원구 작가님 모시고 퀀트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